이 강의에서는 소승역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응력과 관련된 그런 지식을 좀 우리가 살찌운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응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는 가상의 단면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것은 코지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절 때 태어난 분이죠. 그건 한 200년 전에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가상의 단면은 외향법선 단위 벡터 NI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당연히 이 방향 및 이 응력과 관련된 단위 면적당 힘이 이 면상의 이 점에서 작용할 것입니다. 그 단위 면적당 힘을 우리가 응력 벡터, 즉 스트레스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2차원 평면상에서 응력 및 면의 방향 베타 NI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하였습니다. 이것을 코지의 공식, 즉 코지스 포뮬라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3차원으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2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웨지에 대한 힘의 평형 관계로부터 유도를 했었죠. 3차원 공간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좀 복잡함에 있을 뿐입니다. 2차원 공간에서는 이렇게 응력 성분을 모두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봐야 4개이지만 3차원에서는 9개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의 해결에는 응력 벡터가 적격입니다. 왜냐하면 응력 벡터는 3개의 응력 성분을 하나의 응력 벡터로 표현을 하기 때문이죠. 3차원 공간상에서는 이와 같은 3면체를 사용합니다. 세 면이 서로 수직합니다. 한 면만 기울어져 있죠. 각 면은 -E1, -E2, -E3로 정의되고 그 면에 정의되는 응력 벡터는 Ti -EJ입니다만 이것은 뉴턴의 3법칙에 의해서 -Ti EJ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면은 -E3의 단위 벡터로 정의가 되죠. 이 면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은 Ti -E3입니다만 이것은 -Ti E3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그마 3i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S일 때, 즉 이 면적이 S일 때 이 면적은 이 벡터의 X3축 성분인 N3와 S의 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유물체도의 힘의 평행 조건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의 4개의 항은 4면의 응력 벡터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더해준 것이고 마지막 항은 부피에서 최종력 벡터를 곱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H는 원점에서 이 기울어져 있는 평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S, 즉 단면적을 0으로 수렴시키면 H도 0으로 수렴됩니다. 그래서 최종력은 기여를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식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이 코지 공식은 고동력학의 전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학 문제의 대표적인 경계 조건으로 변이 또는 속도 경계 조건과 힘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변이 및 속도 경계 조건은 변이법에서는 그 자체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특정 미지수가 주어져 있다는 의미이므로 오히려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힘 경계 조건입니다. 힘이 주어진 경계 조건입니다. 표면에 힘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단위 면적당 힘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의 전면상에 단위 면적당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의 정의에 의해서 표면의 법선 방향, 즉 전면에 수직한 방향 벡터는 주어져 있으며, 그러니까 형상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 서피스에 전면이 주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방향으로 정의된 면적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은 당연히 응력 벡터인데 이것을 트랙션, 즉 표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주어진 경계에서 힘이라는 것은 그 경계에서 정의되는 전면이 있단 말이죠. 그 전면에 수직한 그 면에, 그러니까 그 전면에 작용하는 힘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면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물질 내부이기 때문에 표면이 아닙니다. 그죠? 표면에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 전면에 주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즉 스트레스 벡터를 표면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트랙션. 우리나라 말로 물론 이제 표면력은 두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표면에 작용하는 힘이고, 뭐 단순한 의미에서 그죠. 다른 하나는 전문 용어로서 트랙션, 즉 표면의 전면에서 작용하는 응력 벡터입니다. 응력 벡터인데 그 n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표면에서. 물론 한 표면에 있는 점에서 n은 임의의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면과 일치할 때 그 면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을 트랙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주어진 그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 경계 조건은 이 트랙션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성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힘 경계 조건을 traction prescribed boundary condition 이라고 합니다. 물론 변이 또는 속도가 주어진 경계 조건을 displacement 또는 velocity prescribed boundary condition 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코지의 공식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평형 방식을 유도하겠습니다. 외력은 이미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정력과 표면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력은 영어로 우리가 body force다. 표면력은 surface force다. 또는 traction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표면력은 표면에 작용하는 힘으로도 봐도 되고 트랙션으로 봐도 됩니다. 트랙션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죠. 표면에 작용하는 힘이 결국은 단위 면적당 힘으로 표현되며 그것이 트랙션이기 때문입니다. 서피스 포스의 의미인데 서피스 포스는 결국은 우리가 역학에서는 단위 면적당 힘으로 환산해서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트랙션으로 봐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 집중하중은 어떻게 하느냐? 집중하중을
면적용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단위 면적당 힘은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그 적분한다는 것은요, 결국 무한대 곱하기 0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부정이죠. 부정인데 우리가 델타 펑션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그 델타 펑션 곱하기 그 앞에 그 집중하중 그 값을 값으로 그 단위 면적당의 힘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무한대의 단위 면적당 힘이 작용하는데 그 적분은 그 집중 하중의 크기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겠죠.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중 하중도 우리가 단위 면적당 힘으로 환산이 된다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최적 V와 표면 S로 정의되는 물체에서 최적 V'과 표면 S'으로 정의되는 정지하고 있는 임의의 영역에 대해 힘의 평행 조건을 적용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외력의 합이 0이라는 것이고 외력은 표면력과 최정력밖에 없습니다. 이미 힘의 평행 조건을 설명할 때 강조된 바와 같이 평행 조건의 불안정성은 임의의 영역에 대해 이식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완이 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평행 조건을 유도했죠. 그래서 그걸 평행 조건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시그마 F 이고 제로하고 시그마 모멘트 A 이고 제로 이거죠. 그것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뉴턴의 운동 법칙과 동등한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 평행 조건이 임의의 서브시스템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임의 서브시스템입니다. 그게 힘의 평행 조건을 적용했고, 자, 이것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코시 공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 이론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이것은 모든 V', 임의의 V'에 대해서 성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려면 P적분함수, 즉 이 적분의 인테그란드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분 방식이 유도되고 우리가 이것을 평행 조건식이다. 죄송합니다. 평행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quation of Equilibrium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응력은 대칭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모든 외력이 고정된 점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가 0이 된다는 것을 따지면 되겠죠. 우리가 평행 조건식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힘의 평행 조건이 있고 모멘트 밸런스 조건이 있죠. 여기서 이제 모멘트 밸런스 조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점, 이미 하나의 고정점에 대해서 그 힘의 평행 조건식 중에서 모멘트 밸런스가 만족하면 되는데 우리가 임의의 점이니까 실제 우리가 그 정력학에서 힘의 평행 조건을 적용할 때 편한 점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자, 이 경우 편한 점이 어디겠습니까? 원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정된 점을 원점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임의의 하나의 고정점이면 오케이. 예, 원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수학적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어려울 걸 전혀 없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천천히 해보기 바랍니다. 벡타적을 적용했고 다이버전스 테러럼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구해놓은 것이죠. 0이 되어야 합니다. 평행 방정식이죠.
이 식이 임의의 영역 V'에 대해서 성립해야 하므로 이것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JK에 대해서 스큐 시메트릭, 즉 의대칭입니다. 그죠? 자리를 바꾸면 이 입실론 IJK는 값이 바뀌죠. 보호가 바뀌죠. 하나의 행렬이 의대칭일 때 두 행렬의 이중 내적이 0이 되는 길은 나머지 하나의 행렬이 대칭인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응력 텐사는 대칭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코지 응력 텐사는 대칭이다 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식으로 보다 시그마 ij 이꼴 시그마 ji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이 의대칭이고 이것이 0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칭이어야 한다. 이러면 끝입니다. 자, 이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앞에서 행렬을 학습할 때 이러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응력의 좌표 변환에 관해서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그 책가에서 모원 열심히 그렸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왜 중요했습니까?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먼저 그 책가에서 했던 것을 추억해 봅시다. 앞에서 공부한 2차원 평면에서 코지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웨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차이는 이 경계면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응력 성분으로 표현합니다. 코지스 포뮬러를 유도할 때는 스트레스 벡터로 표현했죠. 그것의 법선과 접선 성분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력 성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축과 이 축을 각각 x', y'이라고 했을 때 이 두 방향으로 힘의 평행 조건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되고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모어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렬의 변환 규칙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며 이 행렬을 변환 행렬이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렬은 변환 행렬의 전치 행렬이면서 동시에 이 행렬의 역행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관해서는 곧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 것은 좌표 변환 행렬입니다. 자, 이것은 X'축과 X축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입니다. 이것은 X'축과 Y축이 이루는 각도, 즉 세타 90도 마이너스 세타, 90도 마이너스 세타의 코사인 값으로 그것은 사인 세타가 되죠. 이것은 Y'과 X, 이것은 Y'과 Y축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입니다. 이제 3차원 확장을 해봅시다. 응력의 변환 법칙은 이렇게 됩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 변환 법칙은 2차원 평면과 같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동일합니다. Ti'P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XI'축과 XP축의 사이 각도의 코사인 값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 수식을 유도하는 것이 역학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확립해 놓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나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만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x k 프라임 축의 단위 벡터, 당연히 이 k 프라임이 되겠죠. 이 k 프라임과 일치하는 면의 방향 n을 생각합니다. 자, n 벡터는 이 k와 이 k 프라임과 일치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때 unprimed 코닉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 ni는 xk 프라임과 xi의 사이 각도의 코사인이 되고 이것은 tk 프라임 i가 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tni는 즉 스트레스 벡터 tni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tek 프라임 i가 되고 그건 단순히 그냥 앞에서 말한 조건 하에서 당시 표현만 달리는 거죠. 코지 공식을 적용하면 시그마 im nm이 되고 이것은 시그마 im tk 프라임 m이 됩니다. 그런데 응력 벡터 t ek 프라임과 ej 프라임의 단위 벡터를 내적하면 이 k 프라임 면에서의 응력 벡터의 ej 프라임 성분, 즉 시그마 k 프라임 j 프라임이 됩니다. 즉 이 식과 같이 되며 이 식에서 ei와 ej 프라임을 내적하면 tj 프라임 i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죠. 이 과정은 이 변화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이면서 곧 응력이 2차 텐사량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역학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이제 이 변환 관계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2차 텐사량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환 관계는 2차 텐사량의 좌표 변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응력 대신 꼭 배우게 될 변행률을 넣어도 이 변환 법칙은 성립합니다. 변행률도 2차 텐사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비록 그 응력을 대상으로 2차 텐사량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하지만 그것은 2차 텐사량인 변행률 속도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2차 텐서량이면 다 적용이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수학의 힘입니다. 우리 수학을 근거로 해서 어떤 물리량을 공부를 했을 때 그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양들은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환 법칙의 특징은 전치 행렬과 역행렬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환을 동질 변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렬 앞에 변환 행렬이 손곱셈되고 그 행렬의 역행렬이 훅곱셈되어 새로운 행렬이 만들어질 때 이러한 행렬 변환을 동질 변환이라고 합니다. 물론 변환 행렬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렬이든 간에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변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 변환 행렬은 2차 텐서량의 동질 변환 목적에 부합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2차 텐서량의 좌표 변화에서 마지막 행렬이 트랜스포머 매트릭스의 전체 행렬인데, 그건 동질 변환과 무관하게 그렇게 유도가 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역행률이다 이거죠, 그죠? 변환 행렬이 역행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질 변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변환 그 규칙 중에서 그 2차 텐사량의 좌표 변화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특별함은 물론 변환 행렬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질 변화에서 이 두 행렬은 그러면 무엇이 유사한가? 왜 similarity냐 이거예요. 이제 이 질문에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 행렬의 고유치, 즉 아이겐밸류가 동일합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좌표 변환을 하면은 응력 성분은 바뀌지만 그 응력에 대한 아이겐밸류, 주응력이죠. 주응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겐벡터 간에는 이 변환 행렬을 매개로 한 이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도 동질성에 속합니다. 아이겐벡터가 둘이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학, 특히 소승역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공학 수학에서 교육된 것이며 선행 대수학에서도 중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고유치이고 무엇이 고유벡터인가? 자, 이것은 바로 그 고유치 문제입니다. 먼저 이 고유치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응력 시그마 ij가 조져 있고 관심면이 외향법선 단위 벡터 n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응력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응력 벡터의 법선 성분은 법선 응력이고 접선 성분은 전단 응력이 됩니다. 우리 관심사는 전단 응력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응력 벡터 tn과 법선 단위 벡터 n이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연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용하고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벡터의 방향이 일치한다면 차이는 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응력 벡터와 벡터 n은 상수의 배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수를 시그마로 둡니다. 흔히 C 대신 우리가 시그마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림으로부터 이 시그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응력 벡터와 n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tn 벡터와 시그마 곱하기 n 벡터는 동일합니다. 벡터 n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크기 시그마와 방향 n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시그마 n은 시그마는 크기를 나타내고 n은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시그마는 법선 응력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학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의 양면에 벡터 n을 내적하면 우변은 시그마가 되고 좌변은
벡터 tn의 m 방향 성분, 즉 법선 응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식에다 코지 공식을 적용하면 이와 같은 고유치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유치의 문제를 풀면 전단 응력이 사라지는 방향 n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의 법선 응력이 계산됩니다. 우리는 이 방향과 법선 응력을 주응력의 방향과 주응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법선 응력과 그 방향을 주응력과 주응력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수학적으로 이 법선 성분 시그마 ij, ninj가 벡터 n의 크기가 1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최대가 되는 조건을 찾으면 이 고유치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고유치 문제의 원래의 미수는 n입니다. 방향이 어디냐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n에 대해서 정리했더니 이와 같은 제차 선형 연립 방정식, 즉 homogeneous linear equation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유의미한 답을 갖기 위해서는 방정식을 상호 종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행렬의 판별치가 0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다, characteristic equation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계를 대표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 특성 방정식은 3차 비선형 방정식으로 수식가 됩니다. 이 방정식은 반드시 3개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선형대수학의 결과입니다만 행렬이 대칭이면 반드시 그 행렬은 행렬의 그 차원수만큼의 고유치를 갖는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을 수계산으로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론을 전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푼 주응력 이런 또는 주응력 방향으로 이론을 전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풀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3차 방정식의 해법은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손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이 3개의 실근 대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3개의 개수 I1, I2, I3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응력은 2차 텐사량으로서 이와 같은 변환 법칙을 따르고 이 변환 법칙은 동질 변환의 전형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다. 따라서 이 두 고유치 문제의 고유치는 동일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유치 문제의 특성 방정식으로 시작했다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 3차 방정식의 해가 갖기 위해서는 3개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비록 응력은 이렇게 방향에 따라 달라지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I1, I2, I3는 응력 불변치, 즉 스트레스 인베리언트이며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불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서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또는 지존의 위치를 정량해 봅시다. 좌표로 나타내면 되겠죠. 각자가 좌표축을 안고 그런데 회전하면
그 수치 즉 좌표는 바뀝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야, 여러분 어디 가고 싶습니까? 영국에 과거 셰익스피어가 연구하던 곳에 가고 싶습니까? 조금 백돌 좀 남아 있답니다. 가고 싶죠. 그럼 그쪽을 생각하면서 돌아보십시오. 바뀌죠. 좌표가 바뀝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좌표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상징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자면 손동을 좀 아플 때까지 꼬집어 보십시오. 너무 꼬집어서 피나면 안 됩니다. 내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고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조금 아프게 해야 됩니다. 꼬집었죠. 자, 무엇이 아프게 합니까? 응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응력입니다. 응력은 보는 방향에 따라 성분이 다릅니다. 분명 응력이기는 한데 응력이 9개의 성분을 가졌다니까 사실 우리가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응력을 한데 우리가 응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좌표 변환과는 무관한 것이 있다고 하니 그곳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픔이 바뀌지 않잖아요. 응? 여러분이 아파할 때 주위에서 서울에서 바라본 사람도 있고 제주도에서 바라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응력이 다르죠. 성분이 다 제각이 다르지만 아픔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픔을 좌우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숙제입니다. 응력을 이야기하면서 복잡한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주응력과 주응력축입니다. 네. 이게 바뀌지 않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주응력과 주응력축인데 3차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수계산으로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응력과 주응력축을.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인베런트는 항상 수계산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응용불변치를 사용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이 응용불변치는 우리에게 이론 전개와 현상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응용불변치를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복잡합니다. 그러나 주응력을 구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주응력축으로 보면 좀 간단해지죠. 예. 붉은 것이 이렇게. 자, 이제 주응력축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앞에서 구한 세 개의 실근에 대해서 방향 벡터 n, 즉 고유 벡터를 구해보면 세 개의 실근이 서로 다를 경우 반드시 세 개의 고유 벡터는 서로 직교합니다. 중근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직교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에 관해서는 이미 수학과 고체역학에서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론 전개의 간결함을 위해서 생략합니다. 주응력도 중요합니다. 이 직교축은 사실상 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고유치 문제로부터 구한 고유 벡터 그 자체는 다릅니다. 그러나 좌표 변환을 쉽게 보면 통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것도 이론 전개의 간결성을 위해서 생략합니다. 참고 자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연법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신기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각 점마다 그 점의 체적인 좌표계, 즉 주응력축으로 이루어진 좌표계가 있고 우리가 그 좌표계에서 서서 바라보았을 때
그 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이외의 축으로 그 점을 보면 어렴풋하게는 볼 수 있어도 정확하게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축, 즉 주옥력 축을 앞으로 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고유축 문제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좀 함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은 수학의 그 행렬을 보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평균 응력, 편차 응력 등을 정의하고 유료 응력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법선 응력의 산술 평균값을 평균 응력이다, mean stress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것의 부, 즉 네거티브를 정수압이다, hydrostatic pressure다 라고 합니다. 이 정수압과 평균 응력은 부호가 다릅니다. 흔히 혼돈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틀렸습니다. 압력은 이렇게 우리가 눌러주는 것을 플러스로 잡고 응력은 당겨주는 것을 플러스로 잡죠.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변치는 세 개의 법선 응력의 합입니다. 따라서 3분의 I1이 평균 응력이 됩니다. 법선 응력의 플러스 방향은 인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압력은 기본적으로 압축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응력과는 부가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가끔 혼돈해서 방향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굳이 바보 같은 것에서 개인의 다른 점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에서 차별성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은 너무도 많습니다. 편차 응력은 이 수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력 텐사의 법선 응력에다 평균 응력을 빼준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역시 2차 텐사량입니다. 시그마 M은 실수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0차 텐사량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델타 IJ는 단순한 기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2차 텐사량으로 간주됩니다. 흔히 정수압은 기포가 없는 재료의 항복 및 소승 변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194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브리츠만이라는 학자가 고압하에서 실험을 해서 그런 자연현상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브리츠만은 소승력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한 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론 전개의 간명함을 위해서 평균 응력의 영향을 무시한 편차 응력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2차 텐사량인 편차 응력 텐사도 당연히 특성 방정식이 정의되며 그에 따라 불변치도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 대각항을 더하면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불변치는 0입니다. 물론 두 번째 및 세 번째의 불변치는 이렇게 편차 주응력으로 수식화됩니다. 특히 소승력학에서 중시하는 J2, 즉 두 번째 불변치는 이렇게 I1과 I2의 함수로 표현되며 주응력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은 J2는 I2에서 정수합 또는 평균 영역의 영향을 제외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루트 3J2를 시그마 바로 표시하고 이것을 우리가 상당 응력이다, 즉 equivalent stress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와 같이 응력 성분으로 수시가 됩니다. 이것은 3차원상의 물체의 한 점에서의 일반적인 응력 상태를 나타냅니다. 주응력축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훨씬 간단하죠? 여전히 주응력축에서 전단 응력이 사라져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주응력축에서 바라본 응력은 인장 및 압축 또는 비틀림 시험 등과 같이 우리가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응력 상태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상하는 인장 시험 시의 응력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당 응력, 즉 equivalent stress입니다. 인장 시험에 상하는 응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2축 및 3축 응력에 관한 실험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이 상당 응력은 소승력학의 이론 전개와 의미 부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당 응력보다 소승력학에서는 유효 응력, 즉 effective stress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effective stress, 즉 유효 응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응력이 이렇게 주어진 평면 응력 사례입니다. 모양을 통해서 시계 방향으로 40도 회전시킨 좌표계로 보았을 때의 응력과 주응력을 이렇게 구해 놓았습니다. 이 세 개의 응력 세트에 대해서 불변치, 저 응력 불변치를 구해 본 겁니다. 물론 똑같습니다. 예, 물론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